오늘 진행하는 사건은 사건 번호 2026로 509 피고인 이상민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심리에 앞서서 그 재판 중계에 관한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는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11조 2항 등에 따라서 항소심의 재판 전 과정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장은 사안의 중대성, 또 이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아울러 재판의 공정성, 또 피고인 등의 사건 관계에 대한 사생활 보호, 또 어제 제출한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심의 일단 모든 공판 기일에 한해서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재판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그 방식으로는 방송사가 아닌 법원과 법원의 위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한 중계로 한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가 있을 경우 중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피고인 입증하시죠. 그리고 재판 중계와 관련한 제한 사항으로는 발언제에 한해서 크로즈업 촬영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서 기일의 전부가 속기 녹음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양측 출석 확인을 할 텐데요. 먼저 검사 측에서는 나오신 분이 정우성 특별검사보, 그리고 검사 정기훈, 검사 김태환 각 출석하였습니다. 정우성 특별검사보, 그다음에 정기호, 김태환 검사님 나오셨고, 변호인 측에서는 일단 김장리에서는 박종민, 이승직, 정지용, 문형석, 박민선 변호사 출석하셨습니다. 5분 나오신 거죠? 명륜에서 임형욱 변호사님도 출석. 명륜에서는 임형욱 변호사님 나오셨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진술 거부권 고지 등의 절차가 이제 진행될 텐데요. 피고인 잠깐 일어서십시오. 자, 피고인 항소심 재판 중에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또 개개의 질문에 진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재판부가 묻지 않더라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피고인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상민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직업이나 주거 등록 기준지는 1심 판결 이후에 변동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혹시 재판 중에 주소가 바뀌거나 하면 법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1심 판결 내용을 확인할 텐데요. 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등의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 결과 유죄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7년, 또 공소 사실 중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이렇게 선고받았는데 맞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피고인 항소 제기했고요. 네. 또 검사도 항소 제기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쌍방의 항소 이유를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검사와 변호인으로부터 쌍방의 항소 이유와 답변 내용을 들은 다음에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일단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꼭 말씀하시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변호인과 별도로 항소 이유나 답변과 관련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쌍방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는 모두 검토를 했고요. 따라서 항소 이유서 중에 요지 위주로 항소 이유를 진술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 봐야 의하면 쌍방 다 PPT를 활용한 구두별로 하신다고 하셨고, 그렇습니다. 한 30분 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검사 측은 시간은 어느 정도 하시죠? 저희는 30분이 조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변호인 측도 저희는 한 준비하다 보니까 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그래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대략 1시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왜냐하면은 예. 저희 기본적으로 이 사건 뭐 특검에서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수사하시고 이제 기소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방어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실 뭐 무기 대등이라는 게 여기에서의 시간이 뭐 대등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미리 내신 거죠? 네,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뭐 가능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지 위주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그냥 쭉 뭐 나열하는 것보다는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했으니까 요지 위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먼저 검사 측부터 시작하시죠. 저희 쪽 PPT 화면 좀 돌려주십시오. 예, 특별검사부 장우성입니다. 항소유효 요지에 관한 변론에 앞서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경과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범행 가담 행위에 대해 수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위증죄를 확인하여 2025년 7월 28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2025년 7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2025년 8월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025년 8월 8일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특검은 2025년 8월 19일 피고인을 구속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총 13회의 공판기일, 2회의 공판 준비기일 동안 20명의 증인을 신문한 끝에 2026년 2월 12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공소사실 전부와 위증죄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일부 위증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는 바 이에 특검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에 이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관하여는 파견 검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정경 검사입니다. 먼저 원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등에게 교부한 임무 문건을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 시간대별 봉쇄계획 문건을 직접 보았던 조지호 등의 증언,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폭동 행위의 전개 과정,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계획이 포함된 시간대별 봉쇄 계획 문건을 교부받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도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허석권 소방청장 등의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허석권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방청이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을 받았는지를 확인한 후 경찰에 24시 특정 언론사 투입 계획을 전달하고 위 투입과 관련한 경찰과의 협조를 강조하였으며 이때 피고인이 허석권 청장에게 달리 안전사고나 인명사고에 대한 주의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사실 인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력, 당시 정황 및 피고인의 행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내란에 가담한다는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방청장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 및 권한을 남용한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은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는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직권남용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증언, 비상계엄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명의로 일선 소방서에 하달된 공문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일선 소방서에서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응할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석권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도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해서 경찰에 잘 협조하라고만 말했을 뿐이어서 허석권과 이영팔이 황기석 본부장에게
피고인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위증에 관하여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출석하여 한 증언 중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한 지시나 문건을 받지 않았고 나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증언은 위증이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비상계엄 당시 대접견실에서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의 몸과 얼굴이 윤석열과 최상목 쪽을 향하고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윤석열의 최상목에 대한 문건 교부를 주시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가사 피고인이 이때 문건 교부 장면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형에 관하여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며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피고인은 정부 고위공직자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반하여 내란죄에 가담하였고 이후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한 통뿐이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검의 항소 유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입니다. 우선 직권남용죄 관련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7분경 피고인이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관련한 지시를 하였고 이에 전화 종료 후 허석권 청장은 당시 배석하고 있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과 피고인의 전화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소방청에서는 소방청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석권 청장과 논의 후 이영팔 차장이 먼저 나서서 황기석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하여 포고령 관련해서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해오면 잘 협조하라고 2차례 반복해서 강조하였고 황기석 본부장 역시 이영팔 차장과의 통화 직후에 고재흥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하여 오늘 우리 쪽은 경찰에서 협조 요청 올 것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시 50분경 허석권 청장이 직접 황기석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 없는 일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피고인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라는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허석권 소방청장은 직접 또는 이영팔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하여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하달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였고 이때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이때 허석권 청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인데 만약 허석권 청장이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위해서 직접 또는 이영팔 차장을 통해 서울본부장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그 전화통화 사실을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의 대응상황 보고서에 기재를 하였을 것입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두 번째 결과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일선소방서에서 경찰의 단전단수 관련 협조 요청이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영팔 차장의 전화를 받은 황기석 본부장은 고재흥 당직관에게 전화하여 일선서 하달을 준비하던 공문에 경찰 협조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우리 쪽은 오늘 경찰에서 요청하는 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고재흥 당직관은 공문에 경찰 협조 강조 공문이 있다고 하면서 공문을 시행한 후에 각 소방서에 일제 전화를 걸어서 공문을 접수시키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방청 지휘부가 나서서 경찰에게 협조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일선 소방서에 경찰이 실제 협조 요청해 온다면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결과는 모두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석권 청장과 이영팔 차장 간 논의의 내용에 관하여 당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이영팔 차장의 옆자리에 있던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허석권 청장이 이영팔 차장에게 장관님이 경찰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오면은 도우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디가 해당되느냐 라고 하면서 대상 언론사들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 본부에 연락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의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배덕곤의 진술을 통해 허석권 청장이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하였을 뿐 그 지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석권 소방청장 역시 피고인의 지시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석권 청장 역시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에 이 사건으로부터 논란에서 비켜나는 것이 우리 조직이나 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맞다라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는 비상계엄 해제 후에 작성된 소방청의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대응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위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의 대응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3시 37분경 피고인의 단전단수 지시 전화, 23시 40분경 이영팔 차장의 서울본부장에 대한 전화, 23시 50분경 허석권 청장의 서울본부장에 대한 전화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12월 4일 00시 12분경 허석권 청장이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보고서에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전화는 모두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에 작성되어서 이영팔 차장과 허석권 청장의 검토를 거친 보고서입니다. 즉, 허석권 청장은 피고인의 통화, 자신과 이영팔 차장과 황기석 본부장 간의 통화는 불법에 관여한 전화 통화라고 인식한 나머지 그 통화 사실 자체를 소방청의 대응 상황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소방청 차원에서 비상계엄 상황판단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 시 있었던 이야기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라는 소위 입단속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이영팔 차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이영팔 차장이 허석권 청장의 의중과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이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관련 사건 판결에서 수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고령은 일반인이라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위헌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의 단전단수 지시 후 이영팔 차장이 황기석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보고령 관련 경찰과의 협조를 강조하였고 이에 황기석 본부장은 고재응 서울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하여 오늘 우리 쪽은 경찰에서 요청건이 있을 것이니 요청이 오면은 잘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고재응 당직관은 일선 소방서에 경찰과의 협조를 강조하는 공문을 하고 일제 전화를 걸어서 문서 접수하고 지달하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지시가 허석권 청장을 통해 하달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방청 주요 지휘부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고재응은 이영팔 차장이 황기석 본부장에게 전화를 하기 전부터 일선에 하달할 공문의 초안은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3시 50분경에는 허석권 청장이 다시 황기석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의 소방서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경찰과 소방의 공동 대응 건수는 연간 17만 건이 넘고 이는 일평균 486건, 시간당 평균 약 20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경찰과 잘 협조하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황기석 본부장과 같은 직급인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만약 내가 황기석 본부장이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이 어떤 요청을 해오더라도 잘 도와주라는 의미로 이해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의 밤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일선 소방서는 경찰이 다소 이례적인 요청을 해도 잘 협조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허석권 청장이 이영팔 차장을 통해 황기석 본부장에게 전화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허석권 자신이 다시 황기석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호사권 청장이 이와 무관하게 황기석 본부장에게 상황 파악을 위해서 전화한 것이었다면 서울 본부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경기 본부장과의 통화와 마찬가지로 대응 상황 보고서에 기재를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직접 오늘은 경찰과 잘 협조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하였으므로 일선 소방서에서는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접수되면 즉각 협조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는 인정되나 그 결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은 부당합니다. 다음은 피고인의 위증죄 관련입니다. 피고인의 위증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교부할 당시에 피고인이 이를 주시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교부할 때 피고인의 시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장관 쪽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건넨 직후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피고인은 여기에 답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대통령의 행동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다면 대통령이 말을 걸었을 때 당황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방금 캡처 사진으로 보여드린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교부할 때 피고인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고 이어서 대통령의 말에 답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상 1번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피고인이고 2번이 윤석열 대통령, 3번이 최상목 장관입니다. 같은 영상을 보다 확대하여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문건 교부 당시 최상목 장관 왼쪽에 앉은 참석자들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최상목 장관 외에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영상을 다시 한번 시간을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건을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도 앞자리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건을 받아서 살펴보기 시작하자 피고인도 대화를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 쪽을 바라봅니다. 이때 영상 4에서 5초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왼쪽에 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 쪽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즉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건넬 때 자신의 대화를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본 것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건을 살펴본 뒤에 최상목 장관에게 건네는데 이때 피고인과 송미령 장관, 박성재 장관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 쪽을 바라봅니다. 또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줄 때 대통령께서 무언가 말을 하는 듯한 장면이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도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서 문건을 교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말을 하면서 문건을 교부하는 순간에 다른 사담을 나누면서 어수선하게 하는 국무위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에 든 문건을 바라보던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피고인이 여기에 답하며 다른 참석자들은 여전히 대통령이 손에 든 문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한 말도 손에 든 문건이나 피고인에게 준 문건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교부한 직후에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피고인이 당황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듯한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그 직전까지 대통령의 언행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문건 교부 당시 전체 대접견실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교부하던 당시 대통령의 언행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접견실이 어수선하였다거나 소란스러웠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이 대통령에게 집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원심은 정진석, 신원식 등 당시 대접견실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도 최상목 장관이 문건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을 무죄의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참석자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진석, 신원식, 송미령 등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간대별 봉쇄계획 문건을 받고 언론사 단전 단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은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임무를 추가로 부여하는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진술 자체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문건 교부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명시적이고 단정적으로 증언한 것과 달리 다른 참석자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 기억이 없다라고 유보적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조태열 장관의 증언에 의할 때 최상목 장관은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계엄에 대해 노라고 못했겠지 라고 다소 원색적으로 거칠게 말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최상목 장관 역시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는지 여부를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동기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는 물론 그 이전 국회 증인 출석 당시에도 자신의 내란 관여 사실을 부정하였는데 만약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런 문건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는 의도 외에 피고인 자신의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심 판결의 양형 부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가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한 통뿐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임무 수행이 전화 한 통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위해서 총을 한 번만 쏘거나 조직범죄에서 보스가 전화 한 통으로 살인 범행을 지시한 경우에 총을 한 번만 쏘았다 혹은 전화를 한 통화만 하였다라는 것이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심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등이 의도한 언론사 단전 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재판부는 계엄이 신속하게 예제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윤석열 등의 예상과 달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저항하였고 일부 군경들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계획에 계속해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23년, 조주호 경찰청장에 대하여 징역 18년이 각 선고되었다는 사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는 폭동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바는 없다는 점, 조주호 경찰청장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의 수장인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과경합니다. 이러한 양형사유를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과경하여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항소유 구두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피고인 측 항소 유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위증죄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로 가름하고 주된 공소 사실이 유죄가 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피고인이 1호, 2호 사유 다 가졌다라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는 다른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어떤 범행을 한 것에 피고인이 관여한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형법상 개별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각 당사자별로 국헌문란 목적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도 공동가공의 의사는 특정 범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해서 공동정범을 구성하는 자 본인의 독자적인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은 이적 행위를 인식하고 행동한 것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추정할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원심은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다라는 전제하에 지시문건을 교부한 것도 인정하고 언론사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 그 밖에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되었던 모든 내용을 피고인이 전지전능한 시각에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국헌문란 목적을 모두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의 주관적인 그 당시의 인식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직전에는 본인이 인식하는 특수한 상황과 책임감이 국무위원들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무위원들을 설득을 하였고요. 결국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만이 파악 중인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 있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며 또 과연 그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정도에서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만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취임을 하셨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직위에 있는 분이 헌법을 위반해서 어떤 국헌을 문란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계엄 선포를 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과 송미령 현 농림수산부 장관이 헤어질 때의 태도를 보더라도 90도로 절을 하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당시의 그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하나의 수단으로서 위헌 위법한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계엄 요건에 대한 판단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에 대한 요구는 국회에 부여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국헌문란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는 불가했었고 적어도 해제 시까지는 그 권한 행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과연 맞는지 여부를 다른 어떤 행위 이전에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한다면 비상 상황에서의 그 어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군인들이 만약에 향후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는데 지금 실체적 요건이 맞아? 국무회의는 거쳤어?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은 속된 말로 하면 당나라 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고 해제 시까지는 일단 그 체제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기현 재판장의 대통령에 대한 재판 판결문에 그러한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체 요건이라든가 절차 요건 이런 것을 사후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탄핵 소추가 돼서 탄핵 심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후속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과연 비상계엄이 어떠한 수단으로 작동했다면 그 후속 행위에 따라서 별도로 처벌을 하면 족한 것입니다. 특검도 공소 제기의 전제는 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계엄 선포를 전후로 해서 구체적인 행위 자체가 그 내란의 어떤 구성 요건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소한 것이다라고 지난 12월 22일자 공판에서 원심 공판 절차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시문건 받은 최상렬 장관 또 조태열 장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주는 지시문건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시문건 받은 것 자체는 범죄로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 두 통화의 전화입니다. 조지호 청장과의 전화와 허석권 청장과의 전화. 이 전화 두 통화가 구속요건적 행위가 된다라고 해서 기소한 것입니다. 지금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피고인이 가졌다라고 전제하는데 원심이나 그 공소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피고인은 사전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을 중심으로 개별 책임주의를 생각해 본다면 피고인이 그 당시에 시간대별로 인식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피고인의 인식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계엄군이 국회에 가는 것 자체도 결국 계엄법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으로서 안녕 질서를 유지할 때에 국회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국회에 간다는 것을 설사 이 사건의 시간대별 봉쇄 계획이라는 것을 백보를 양보해서 그걸 받았다 손 치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서 계엄군이 간다라고 22시 국회라는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단어만 가지고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사후적으로 봐서 24시가 다 되어서 그때 TV에 이제 군이 출동한 것이 나오고 그 이후에 군이 국회로 난입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다 모두어서 그것을 앞으로 다 땡겨서 보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가는 것이 국회 봉쇄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 그냥 그 인식을 의지한 것뿐이지 시간대별로 보면 피고인이 전화를 했던 11시 34분, 11시 37분 그 시점에는 TV에 군인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봉식의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A4 문건은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해야 할 후속 조치와 관련된 문건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냥 시간과 기관명만 있고 대통령께서는 계엄을 먼저 말씀하면서 계엄군이 출동을 여기저기 할 거다 질서 유지 잘하라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출동할 그런 정도로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호의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백보양보해서 단전단수 협조에 대해서 지시를 하였다손 치더라도 국회 봉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즉 2호 사유는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1호 사유만으로 독립해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것이냐, 이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헌법은 그 비상계엄 선포된 때에는 언론 등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속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기본권을 제한해서라도 비상시국화해서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계엄법에서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으로서 언론 등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즉시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공무원은 그 행위가 적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외부에서는 추정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따라서 지금 피고인이 만약에 가사 100%를 양보해서 지금 언론사 5곳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피고인은 언론사 4곳과 여론조사 꽃 관련된 문건을 보았을 뿐입니다. 여론조사 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몇몇 언론사, 4개 언론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단전단수라는 것이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는 정도이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검열하거나 하는 직접적인 제한도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여하간 언론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언론의 자유라는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은 이러한 그 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의 전복을 구체적으로 꾀하거나 대통령의 사례를 지시하는 등은 자유민주적 정치 체제 자체를 파괴하거나 변혁하는 것이 아니어서 1호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광주 사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면 그 광주의 그 항쟁에 대해서 무력으로 짓밟은 그 상황 자체도 국민을 헌법기관이라 볼 수 없어서 2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헌문란 그 자체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그러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과연 통화 시점 기준으로 해서 국회 봉쇄에 대한 인식을 하였는지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기록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녁 8시 36분에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했고 11시 5분경에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11시 30분에 본인의 정부종합청사 12층에 집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동 중에는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그 차 안에서는 CBS 음악방송을 항상 틀어놓기 때문에 원심 법정에 나온 운전 공무원 황규현도 피고인이 음악방송을 들었던 것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몇몇 사람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에는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또 그 사이에 서울시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등을 받고 조비지호 청장,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순차적으로 11시 37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요 시점 11시 37분 16초 요때 이제 전화를 통화할 요 시점 이후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조지호 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으로 통제를 지시해서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국회의 통제가 의도적인 국회의원 출입을 전면으로 통제하는 시점이 벌어졌는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구속요건적 행위를 할 때까지를 보면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10개의 문에서 모두 허용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결국 TV를 보면서 국회가 봉쇄되고 국회에 군이 난입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점이 기준으로 보아야 되느냐면 피고인의 어떤 구속요건적 행위 시점, 즉 허석권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이 사건 범죄의 구속요건적 행위라고 한다면 그 행위를 할 때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설사 시간대별 봉쇄 계획의 문건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문건 내용만으로 국회 봉쇄를 인식할 수가 없었고 또 이 시점 기준으로는 더더욱 국회가 출입이 허용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봉쇄에 대한 인식을 할 수는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문건 교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영상에 피고인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나와서 안주머니에서 문서를 꺼내서 보는 그런 영상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사실 계엄 선포를 그날 처음 알게 되고 뭐 머리가 하얘지고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문건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혹시라도 모순이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보시더라도 그것만으로서 검찰의 입증 책임이 다 완료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유죄 의심이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지시 문건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문건이 피고인에게 교부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이행할 것을 마음먹고 어떤 구체적 행위에 나아갔는지가 모두 하나하나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결국 다 간접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해서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버금갈 정도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다음 저희가 사실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만으로서도 방어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시간대별 봉쇄 계획 문건을 교부했다. 이 문건 교부한 것이 결국은 국회 봉쇄를 지시하기 위해서 교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엄 직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대통령이나 김영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를 봉쇄할 계획이었다면 국회 봉쇄만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회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군대를 동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사전 모의 없이 경찰력의 동원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김영현은 아침에 국무회의를 하고서 피고인 집무실에 따라 올라와서 대통령께서 9시쯤 보자고 하시던데 이 이야기를 한창 5분 정도 얘기하다가 일어서시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당시에 인사에 관한 얘기도 있고 언론에 이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언론과 같이 뭐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그대로 두고 뭐 구체적인 연락이 오겠지.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점심 때 예비적으로 좀 일찍 돌아올 수 있는 기차표를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좀 더 일찍 돌아오는 기차표를 점심 무렵에 준비를 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김장 행사를 거의 마치고 그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진행하던 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오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기차를 타러 가면서 취소한 것이 비행기 예매했던 것을 취소한 시각이 5시 이후입니다. 울산시청에서 KTX 가는 길에 제가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다. 취소하려고요. 이게 그 수행비서관 손우승의 증언 내용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8시 36분에서야 집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김영현 장관이 아침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는 정확하게 확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전달받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어서 계속 미적미적하다가 그래도 9시 전에는 도착할 수 있는 그 기차표도 예매를 했기 때문에 돌아왔지만 만에 하나 그냥 거기서 행사를 마치고 와야 되겠다. 뭐 제대로 된 연락도 없으니까 했다면 송미령 장관이 도착했던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시간대별 봉쇄 계획을 건네고 경찰력 동원을 지시한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부자도 부인합니다. 지금 그 교부자는 결국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 진술에 의해도 나는 문건 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언론사의 군 출동 자체도 반대를 했다라고 진술하십니다. 또 지금 피고인이 있었던 지금 집무실에서는 집무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은 누구도 문건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김용현 진술서는 원심에서 본인이 나와 증언을 거부하면서 대신해서 진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본인이 문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 문건 준 부분을 보면은 김용현의 진술은 총리에 대한 거는 자기가 주는 게 좀 맞지 않다 해서 대통령한테 건네서 전달했다고 하고 또 조태열과 최상목 장관도 다 대통령이 직접 줍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결국 대통령만이 그게 가능한 건데 대통령 스스로 교부자가 결국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데 교부자가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문점은 피고인이 계엄 관련해서 지시를 받았고 어떤 이행을 하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 만류했다라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문이 고장이 나서 사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문이 자꾸 열립니다. 문이 열리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시점에 주변에선 피고인이 한번 들어가 봐서 만류해 보시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또 피고인도 우리끼리 여기서 얘기해봤자 뭐하나 해서 만류차 들어갔다가 사실상 13초 만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났습니다. 이 시점에 별도의 지시를 대통령으로 받아서 뭐 수령하고 뭐 설명 듣고 이런 가능한 시간이 전혀 아닙니다. 결국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국무위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또 자기가 계엄 선포 후에도 계속 앉아있고 당부의 말도 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상당한 시간 동안 국무위원들이 체류할 것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피고인에게 10시부터 시작되는 국회 등 시간대별 지시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 대접견실 내에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고 다들 일어났는데 피고인은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는 동안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와 피고인이 제일 늦게 나오다가 거기에서 이제 총리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거기에 남아서 이제 또 대화를 하는데 총리와 11분간 대화를 했는데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리와 의논해서 도움받을 일도 전혀 없고요. 또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웃는 표정이 좀 나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그 계엄하에서의 엄중한 지시를 받았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였다면 그러한 그 자연스러운 표정은 조금 짓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보면 이기정 의전비서관과 신원식 안보실장 등이 수분 동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드나드는 이런 자리에서 보안이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사실은 당신은 매우 지금 지시문건을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긴박한 상황이고 그 시간대에 따라서 뭔가를 지시해야 되는 골든타임인데 돌아오는 길에서도 고기동은 행안부 차관입니다. 행안부 차관에게 피고인이 전화를 했었고요. 방기선은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차관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총리의 사실상 이제 바로 밑에 장관급 공무원인데 방기선, 또 김진태는 강원도지사로 서울대학교 83학번 같은 반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던 것이고요. 백수연은 삼성에 근무하는 지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느긋하게 온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또 오세훈 시장으로부터는 걸려온 전화입니다. 급한 전화로 보여지도 않고 다 이 내용들은 계엄 선포의 경위가 뭐냐, 왜 계엄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주장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분들과 국회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봉쇄를 인지했다라는 점도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한 시점은 11시 34분입니다. 그래서 34분부터 이제 전화를 하는데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서 20여 분밖에 안 남은 허석권 관련된 그 단전 단수를 논의하고 또 37분에 가서 20분 남기고 지시한다는 것도 시간적인 그 상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통화 내역을 보면 고기동 차관한테 전화한 것이 11시 11분이고 방기선으로부터 전화 받은 게 12분이고요. 또 바로 또 김진태 강원지사가 16분에 전화를 해왔고 또 백수연 삼성 근무하는 지인이 24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반에 집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서 조금 있으니까 서울시장이 전화를 해서 3분 이상 걸려온 전화고 그렇게 긴급하지도 않은데 전화를 오랫동안 합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면 경찰청장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37초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게 통화가 연결된 시점부터 이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화번호 찾고 뭐 하는 것까지 보면 경찰청장과 지금 거의 통화가 되지 않아서 그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다음에 그냥 곧바로 아무 생각 없이 허석권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한 것에 대해서 전화한 것 자체는 전혀 이 사건 범죄의 어떤 의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게요. 이태원 사건 관련해서 피고인이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보시면 저희가 항소유서 80쪽에 기재를 했지만 당시 피고인이 전화를 건 것은 한 통화이고 전화를 받은 것이 한 9번 정도 되는데 대부분 소극적으로 임했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탄핵 소추 사유였고요. 그때 전화를 했던 사람, 전화를 피고인이 받았던 사람이 서울경찰청장, 소방청장 직무대리 이런 사람들, 또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또 재난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로 전화 통화를 받았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소추 사유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난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속 청장들한테 전화를 해 보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간부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전화했던 것들을 의심의 눈초리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입니다. 대통령과 이제 소통이 없다는 점인데요. 대통령이 만약에 22시 국회 봉쇄부터 이러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했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소통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로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력을 출동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조지호를 만 부른 게 아니라 서울경찰청장도 직접 불렀습니다. 안가로 불렀던 이유가 김봉식이가 경찰 기동대를 장악하고 직접 지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문건을 주고 질서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후에도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나 전화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피고인과 사이에는 단 한 차례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특검 논리대로 소방청과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그 소방 인력, 경찰 인력을 움직이는 것이 절실해서 피고인에게 어떤 지시 문건도 주고 어떤 봉쇄를 지시했다고 가정한다면 왜 이러한 직접적으로 그 조지호 김봉식을 부르고 직접 또 조지호와 소통만 하고 피고인에게는 단 한 차례 전화도 없었는지, 지금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이 그 전화를 하라는 어떤 뭐 의사표시를 했다고 의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평상시 습관이 전화하는 손동작을 하는 것을 원심에서 이미 여러 차례 주장을 해서 원심 판결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조지와 통화를 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허석권의 주장대로, 허석권의 주장이 뭐냐면 24시에 경찰이 와서 경찰에서 소방 측에 단전 단수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를 하라는 것인가? 이게 한 꼭지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허석권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다면,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렇게 들은 얘기가 맞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조지호에게 통화를 해서
소방청에 언제 단전단수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전화를 했을 때 조지호하고 통화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23시가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24시에 해야 되는 일과 관련된 것을 먼저 물어보고 그 부분 대화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화가 불발이 됐으면 다시 연락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락도 없었고 단전단수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특검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허석군에게 단전단수 지시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의문점입니다. 계엄 선포 후에 대통령 대접견실에서 지금 피고인이 10시 44분에 허승원에게 행안부 간부회의를 열라고 지시를 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10시 44분이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다시 대접견실에 와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할 사항을 당부한 다음에 다시 본인의 집무실로 들어간 그 직후 시점입니다. 피고인이 만약에 어떠한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지시사항 이행이고요. 이 시점에서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아주 중요한 간접사실입니다. 그런데 10시 44분에 행안부 간부회의를 소집시켰습니다. 이 행안부 간부회의는 공개적인 자리이고 거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지시사항, 즉 국회 봉쇄라든가 무슨 뭐 단전단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들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24시에 간부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그러면 경찰청장, 소방청장 전화를 한 직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간접사실인데 피고인은 허승원에게 하여튼 헌법과 개헌법 관련된 법 조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개헌법을 통해서 행안부가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 역할 이런 것을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부회의에 정작 들어가서도 행안부의 업무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약에 시간대별 봉쇄 계획을 지시받아서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간부회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간부회의를 앞둔 24시까지는 계속해서 그 이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가 지시받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행안부 공직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당부를 하고 마쳤던 것이 간부회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이 사건 문건에 대한 특검의 주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결국 문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문건 내용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22시 국회 오른쪽입니다. 23시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24시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 운영 언론사 그다음에 소방청이 단전단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했다라고 공소장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건의 내용은 조지호, 김봉식, 윤미숙이 파편적으로 진술한 내용들, 뭐 국회 더불어민주당사, 뭐 또 MBC 꽃이 뭐 한 줄에 있었다, 뭐 하는 윤미숙의 진술 등등이고 이 세 명은 시간과 장소만 문건에서 봤지 소방청이나 어떤 단전단수 같은 지시사항 같은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문건에 소방청 단전단수 기재는 없고 단전단수는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변경합니다. 오른쪽에 최종 의견서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이게 지시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고 지시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주요 사실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인데 여하간 특검은 스스로도 문건이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합쳐져 있다라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갑자기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구두 지시했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상 특검 스스로 자신 없어서 변경한 주장을 간과하였는지 그대로 공소장의 내용을 원심이 그대로 옮겨서 기재를 해서 이것은 특검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원심의 사실 인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건만으로 이제 봉쇄를 인식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은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조지호의 증인신문 녹취록에도 22시 국회라고 기재된 것에 때문에 국회 배치했냐 했더니 국회 배치는 70개 이상 중대는 동원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개 중대가 한 3개 정도의 버스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 6, 70명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5km에 이르는 국회 전체를 갖다가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 250대의 버스가 동원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4,000명, 5,000명 정도의 경찰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지금 조지호는 경찰력을 어떻게 뭐 준비하라 이렇게 전혀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봉식으로부터 아마 5개 중대가 있는데 6개 중대로 한 개 중대 광화문 타격대를 더 오라고 해서 배치시키겠습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만 김봉식으로 들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봉쇄 지시로 인식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20분 만에 사실은 의원들을 출입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김봉식 증인신문 녹취록을 보시면 81쪽에 처음에는 국회에 관해서 통제를 했던 것이 10시 47분경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회의원을 생각하고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냥 통제를 한 겁니다. 경찰에서 통제라고 하는 것은 봉쇄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사람을 줄 세워서 들여보내는 것도 경찰은 통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질서 유지 잘하고 국회 통제 잘해라 하더라도 질서의 차원에서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질서 유지 또는 안전 이런 차원에서 차단을 지시했던 것이지 특별히 국회의원들을 겨냥해서 계엄 해제라든가 국회의 기능을 일시라도 정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한 것 아니냐 했더니 예, 당시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요구권 이런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께는 송구한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요구권이 있는지 여부도 대통령은 처음엔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도 사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지시도 못하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봉식은 1차 국회 차단할 당시에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거나 방해받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 못했냐 했더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처음에 차단할 때 헌법과 계엄법을 차단한 이후에 이게 아마 이제 국회의원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뭐 하니까 그제서야 간부들이 참모들이 건의를 해서 이런 법조문을 보고 요구권이 있네 이거 막으면 안 되네 해서 그때 조지호와 소통한 다음에 바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포고령 이후에 좀 내용이 바뀌었고 또 결국은 2차 통제를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객관적인 부분은 이들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일단 국회에 한 대여섯 개의 중대로 문들을 통제하는 정도로 사람들을 이제 막아섰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바로 국회의원들이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간부회의를 거치니까 열어줘야 되니까 바로 열어줬습니다. 그게 11시 7분경입니다. 그래서 11시 7분부터 11시 37분경까지는 국회의 10개의 문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만약에 국회를 봉쇄해라, 국회는 무조건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된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지호와의 통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죄송한데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시는데 좀 시간이 네네. 감안하셔가지고 예. 감안하셔서 하십시오. 네.
조지오 통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초기에서도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라고 끊었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했습니다. 조지오는 10번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10번을 조사받으면서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신없네요. 뭐 이렇게 하고 끊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진술을 했었고요. 전화통화 시간이 중첩되는 부분은 대통령의 전화하고 피고인하고의 통화가 조지오 입장에서는 이 18초가 겹칩니다. 18초가 겹치고 임정주 국장이 조지오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오분명에게 국회의 전면 통제를 지시한 것이 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전화가 끝나고 오분명에게 전화한 요 시간 사이에 조지오가 비서실로 나와서 오분명에게 국회의 전면 통제를 지시했던 상황이고 요 시간이 38초입니다. 그러니까 요 38초 안에 피고인과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은 조지호가 통화한 것이 요때 통화를 한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과 오분명 차장 요 통화 사이에 통화한 건지, 아니면 오분명 차장과 통화할 때 여기서 지시를 하고 들어와서 요때 통화를 한 것인지, 이게 사실은 저희는 궁금했기 때문에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조지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집무실에서만 통화를 했고 중단한 기억도 없고 기다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자기가 집무실에 이탈한 기억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 끝나고 받긴 받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조 청장 뭐하냐,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뛰어나가서 임정주에게 지시하고 임정주도 즉시 전화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주의 진술도 결국은 11시 35분에 곧바로 본인이 오분명 서울청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서 결국은 조지호가 비서실에 나와가지고 전화한 그 상황이 대통령 전화 끝나고 바로 상황이었다. 즉시 오분명에 전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38조에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통화도 지금 조지호는 피고인과 통화도 해야 됐고요. 비서실로 나와서 임정주에게 지시도 하고 임정주가 전화 찾아가지고 다시 연결도 하고 뭐 이러한 시간들이 이 38초 안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지호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자기가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추측할 수밖에 없다. 추측해서 그냥 맥락이 그러는 것이니까 그렇게 진술했다. 장관님 기억, 이 장관님 기억은 일방적으로 기다리다가 전화를 끊었다라는 그 기억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확하게 무슨 말을 어떻게 통화했는지 기억이 없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조지호는 결국 김봉식으로부터 들었던 내용, 대략 국회에 기동대 몇 개 중대가 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모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관 전화가 왔으니까 그 얘기 했겠지라는 그냥 추측을 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10번에 걸쳐 조사받는 과정에서 탄생한 그러한 자기적인 진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전화 끊었는지조차도 본인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맥락상 그런 말씀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제시하고 묻는 거니까 피고인이 얘기하는 그 내용대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본인이 어떤 얘기했는지는 사실은 맥락상 뭐 했다고 하니까 기억이 솔직히 없다라고 다 탄핵을 다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하고 자기가 전체 맥락 추측해서 진술했다고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끊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장관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통화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을 통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변명이 될 것입니다. 본인만 기억하는 전화 통화를 했더니 예의하더니 뭐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나하고는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아주 이례적이고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변수한다는 것 보더라도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화가 있었다고 하면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다음날 행안위에서 왜 전화 그렇게 어떻게 통화가 안 됐냐 해서 물었을 때 해명하는 그러한 해프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소방청장과의 통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사실은 이제 조지호 부분은 결국은 조지호의 증언을 다 모두 보더라도 피고인이 국회의 봉쇄 상황을 물어봤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있고요. 본인이 지금 상황 물어보니까 조지호는 뭐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고 지금 막 말이 살이 붙지만 결국은
했다는 얘기 자체가 피고인이 자세하게 물어보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그냥 국회 상황에 대해서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국회 봉쇄 상황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확인해서 전화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이 사건 구속요건적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허석권의 이 1분 29초의 통화뿐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판례는 지금 허석권의 진술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빙성을 봐야 되는지 부분인데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인 상당성, 또 진술의 일관성, 또 인간 됨됨이, 이해관계 유무, 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 회유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아울러 살펴야 된다. 그런데 허석권은 대부분의 진술이 원심 법정에 오기 전까지 정확한 맥락과 취지를 알 수 없었다, 내가 판단할 수 없다, 또 두 가지 방향으로 인식했다, 단전단수 요청인지 아니면 인명피해 발생 시에 구조 요청에 대해서 적절히 협조하라는 건지 두 가지 방향으로 인식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갈래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심은 본인도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만 믿어가지고 유죄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허석권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복잡한 지시구도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지시하면서 경찰에는 소방에 협조 요청을 하라고 지시해. 또 소방에는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거기에 협조해 주라고 지시해. 그러면 양쪽으로 지시를 해야 되는데 계엄하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서 그냥 지시하면 되는 겁니다. 뭐 요청을 하고 뭐 협조를 구해라 뭐 이거 자체가 이러한 복잡한 설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단전단수를 물어본다.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지시를 새롭게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청장한테 물어본다? 의문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과 통화 이후에 통화 불발이 됐는데 다시 통화를 하지 않은 것도 경찰의 어떤 소방에 대한 어떤 협조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사를 빠르게 불러줬다는 것은 허석권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언론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시를 이행하려면 어떤 언론사인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피고인은 사실은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한 문장입니다. 내가 본 문건이 사실은 24시에 뭐 언론사 이러이러한 곳에 단전단수라고 쓰인 걸 봤는데 이런 거 혹시 지시 받았나요? 이렇게 하나로 물어볼 것인데 앞에서 단전단수 지시 받았는지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4시로 되어 있던데 이러이러한 데인데 들어갔던 데들 보니까 그런데 혹시 모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차원에서 언론사를 빠르게 불러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새로운 걸 지시한다면 이렇게 빠르게 불러줘가지고는 받아서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찰이 소방에 단전단수 협조할 객관적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도 지시 상황의 어떤 들었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요. 지시라면 명확해야 되는데 요청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물어볼 때 단전단수 한 번 물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 과정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허석권 진술입니다. 그리고 허석권도 지금 장관과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장 정리도 못했다라는 점이고요. 국회에서는 뭐 단전단수라는 이야기를 안 했죠 하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전단수 관련된 내용으로 연락이 갈 거다라는 이야기 들었죠라고 물어보니까 단전단수는 거기서 빼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청이 오면 뭐 연락이 가면 할 때 그때 단전단수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기가 기억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뭘 요청한다는 것인지 어떤 요청인지라는 표현도 국회에서는 하는데 요청의 대상 자체를 확신을 못 가졌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과 취지로 장관이 나한테 얘기하는지 자기가 판단할 수는 없었다, 알 수도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행안위에서는 단전단수 지시 매우 이제 장관이 부인하고 있다 했더니 자기도 명확히 지시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심의 최종 기일에 1월 12일자에 41호증으로 허석권 경찰 진술조서를 전체를 탄핵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 지시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 못했다고 하고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단전단수나 단전단수 요청이나 아니면 언론사에 투입된 경찰이 부상자가 생겨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를 하라라는 모호한 지시였다. 두 가지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느냐? 단전단수 요청과 국회 대치 상황 발생 시 그런 상황에서 요청, 사람이 다쳤을 때 구조 요청,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인식했다는 것이고요. 또 언론사에도 경찰력이 출동하면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생겨 긴급 구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 대비하라는 그런 요청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1월 17일자 다른 조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검찰에서 이 조서가 그냥 사실과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반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자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경찰이 요청할 수 있겠구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경찰의 요청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인식했다는 이유가 왜 자꾸 나오냐면 요청의 대상에 대해서 단전단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한참 얘기하고 한참 또 중간에 공백이 있고 마지막에 가서 24시에 뭐 경찰이 뭐 투입되면 요청이 오면 저기 조치하세요 이렇게 들었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이지 하나는 단전단수 요청을 확실히 들었고 하나는 자기의 경험과 경력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낸 거 이거 절대 아닌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4월 20일자 조서에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단전단수에 관한 협조 요청이겠구나 또는 장관이 얘기한 언론사에 투입되면 부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협조하라는 의미로도 자기는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요청이 오면 저기 조치하라 이런 말씀하신 거 맞느냐? 투입되면은 또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과연 24시에 경찰이 투입된다라는 것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특검 주장에서도 그런 문건의 내용이 없습니다. 또 본인이 봤다는 문건에도 경찰이 투입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상해서 예상해서 지시했다라고 지금 공소장이 되어 있는데 과연 비상계엄하에서 본인이 그냥 독자적으로 어떤 것을 상상해서 지시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투입되면이었는지도 국회에서는 정확히 기억 못한다고 했고요. 그냥 요청이 오면 저기 조치하라.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경찰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요청이 간다라고 들었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백승두 대변인의 증언에 의하면 여하간 허석권으로부터 어떤 부분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확한 의미를 인지 못했던 것으로 자기는 보였다라고도 지금 증언이 있습니다. 이게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입니다. 사실은 원심 재판장을 비난하는 것이 참 송구스럽긴 한데 원심의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은 검찰에서 주신문을 쭉 하다가 보면 재판장께서 사실은 이제 주신문, 보충, 반대신문 그리고 나서 보충신문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적인 절차를 취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검찰 신문 중간에 본인께서 정돈을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정돈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대신문이 상당히 의미가 없게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에 반영이 되는 것을 봐서 사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검사 주신문 한참 하는데 재판장이 한번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허석권은 앞에 부분에 얘기가 있고 마지막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경찰이 투입된다 또는 진입된다 또 3월 24일자 조서에는 배치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가면 자기 기준으로 보면 연락이 오면 그냥 저기 조치해라 협력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심 법정에서도 행간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충돌 과정에서 관계자들이나 경찰 뭐 이런 분들이 다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요청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장관 얘기가 결국 그런 과정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협조해 주라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라는 전제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건데 계속 특검의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증언하고 특검으로부터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한쪽으로 자기가 좀 더 치중해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게 자기 인식입니다. 경찰이 투입되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장관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인식했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원심에서도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아까 질문했을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 못했다 하면서 추궁을 했습니다. 선서하고 증언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본인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 인식을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인식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재난안전 책임지고 있는 장관님이면 저렇게라도 사람이 다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제가 결국 경찰이 요청하는 것이 단전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두 가지로 제가 인식을 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서 원심 법정에서도 두 가지를 인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말라는 의미는 결국 경찰이 요청이 오면 적의 조치를 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전화로 인식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시 요청이 오면 사람 다치지 않도록 조치를 적절히 해라라는 얘기, 또 단전단수 요청 두 가지 중에 뭔지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통화를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AI를 통해서 정돈을 한 건데요. 하고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소방에는 사건 사고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단전 단수 관련해서 소방청에서 지시받은 것이 있습니까? 단전 단수요? 아니요. 없었는데요. 24시로 되어 있던데 판결의 경향에 JTBC 여론조사 곧 들어갔던 데들을 보니까 사람이 다칠까 걱정. 잠시 통화 좀 하겠습니다. 1분 29초간의 통화이기 때문에 물어봤던 내용들은 아무리 되뇌이고 하더라도 한 3, 40초 안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공백 시간입니다. 1분 29초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피고인이 이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허석권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지금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이고요. 소방의 요청이 많이 갈지도 모릅니다. 소방 인력만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협조해서 잘 살펴보셔서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1분 29초의 대화를 큰 틀에서 보면은 앞단에서 물어보는 부분이 있고 뒷단에서 마지막에 부분이 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합리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기억나는 몇 개의 단어들과 어떤 문장도 아닌 것들을 그냥 그 기억나는 것만 진술하고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붙여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물어볼 때 단전단수 한 번 얘기했다는 것은 허석권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 이후에 단전단수 얘기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많은 시간이 비어 있는 상황을 보시면 과연 그 요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도 자신을 못했던 것으로 봄이 예, 상당합니다. 장관님, 소방청장. 그래서 결국은 허석권 스스로도 국회에서는 장관이 얘기하는 것의 맥락과 취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없다, 알 수도 없고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5번 조사를 받았는데 한 번은 전혀 다른 내용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4번의 조사를 받으면서는 8번에 걸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인식했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탄핵 증거로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허석권이 수사 개시 통보로 직위 해제가 됐고 또 기소 여부에 대한 권한을 특검이 가지고 있었고 본인 입장에서는 특검의 기소를 어떻게 하든지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원심 법정에 나오기 전에 자기가 조서를 모든 조서를 다 읽어보고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가는 방향은 뭐 공성전 얘기도 자기가 상상해서 하고 단전단수 요청인 듯이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원심에서도 자세히 따져보면 두 가지로 인식했다고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석권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를 했다면 사실은 경찰이 소방의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 13만 명, 소방 7만 명 공무원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것을 뭐 대비했고 준비했다라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관계가 동떨어져 있어서 벌어지지도 않을 상황,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을 피고인이 아무 근거 없이 상상해서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이 사건 내란에 아무런 어떤 도움이나 기여가 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서 지금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경험한 자와 기억하는 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유서를 세세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유죄 부분에 대해서 PPT로 항소 이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일단은 답변을 저희가 그냥 간단히 확인할 텐데 뭐 별도로 답변서 내신 건 없어서 네. 쌍방이 그냥 그 상대방의 그 항소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을 구하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뭐 내용은 없으시죠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네, 서면으로 그러면 네. 상대방 항소에 대한 답변은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로 내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에게 그 변호인이 진술한 항소유나 답변 내용 포함해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뭐 너무 길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예. 그 앉아서 말씀. 예. 네. 예. 네. 마이크에 대고 예. 예. 그 원심에서 엄격한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 판단을 하기보다는 확인되거나 증명도 되지 않은 특검의 일방적인 사실 주장, 그 다음에 특검의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 주장을 너무 쉽게 추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검이나 피고인이나 대등한 당사자의 일방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 쌍방의 주장을 균형 있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지만 내란의 구성 요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국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폭동에 대해서 최강위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 반면 반대 효과로서 이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한 시위 집회도 얼마든지 내란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좀 각별하게 엄격하게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상식적 차원에서도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결과 발생을 요한다는 점, 여기서 결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심이나 특검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라는 것은 그 직권 남용을 했다는 사람, 그 지시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인 것이지 그 과정에서 단순히 준비한 것을 가지고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자기 비서에게 지시하기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경리과에서 돈을 갖다 주면 그 돈으로 빵을 좀 사와라 라고 지시를 했을 경우에 비서가 아무리 기다려도 경리과에서 돈을 갖다 주지 않아서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서가 빵 사러 갈 마음을 먹은 게 과연 그 기순지 결과 발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뭐 한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록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이유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검이 이제 원심에서부터 변론 중간이라든지 변론 종결 시에도 계속 엉뚱한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전형적인 것이 제 핸드폰을 제가 초기화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보다도 검찰이 포렌직을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공용폰 포함해서 5개를 다 포렌직했기 때문에 제가 초기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찰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변론 종결에서부터 이 사건 항소 이유서 제출 때까지 이르기를 계속 제가 핸드폰을 초기화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의도적인 거짓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오늘 검사의 항소에서 보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징역 18년을 받은 거에 비해서 저의 양형이 과경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지호 청장은 징역 12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단순한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공익의 대변자인 특검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까지 말씀을 들었고요. 자, 다음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항소심의 심리는 일단 원심의 판단과 그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쌍방의 항소 이유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할 텐데요. 이제 그러려면 저희가 그 쌍방이 주장하는 어떤 항소 이유의 쟁점들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1심도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 판단 또는 무죄 이유에서 무죄의 주요 이유로 해서 사실상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보면 1심의 주장과 항소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또 들어간 부분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서 결국 그 정리된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심리할 대상이고 또 나중에는 저희가 판결에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일단 한번 그 지금까지 제출된 거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공판조서에 올릴 텐데 그 올리기 전에 저희가 이걸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 측하고 피고인하고 변호인 측에 하나씩 일단 한번 검사 측 하나 하고 피고인한테 한 부 주시고 변호인도 한 부 주시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냥 정리한 건데요. 이건 지금 뭐 제가 최종적인 게 아니라 이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지금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한 다음에 공판조서에 기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제목별로 첫 번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쌍방이 다투는 게 이게 뭐 구속 요건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구속 요건 하고 또 뭐 직접은 아니더라도 약간 방론으로 주장하는 것도 일단은 기재는 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도 단추 조치 지시 문건이라고 한 거. 이제 원심에서는 그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건을 받거나 또는 뭐 지금 아까 변호인 주장으로는 뭐 문건으로는 아니고 뭐 단전 단순 구조 지시 받았다는 주장도 얼핏 했는데 그건 좀 더 저희가 다시 한번 검찰 측에 구성명으로 확인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정리는 문건을 받거나 또는 이행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이게 첫 번째가 다투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변호인이 항소유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김영현의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녹취록 이 부분을 원심에서는 315조 3호인가요? 네. 뭐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증거 능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으면 저희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안에 같이 기재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으로는 피고인이 조지호에게 전화해서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을 확인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또 구성명에서 구하겠지만 이게 이제 변호인 측은 이 부분이 구속요건적 행위라고 전제하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 중임무 종사의 행위로 지금 주장하는지가 좀 명확하진 않긴 합니다. 그것도 그 부분도 나중에 검찰한테 한번 구성명을 할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호인은 지금 그걸 전제로 주장하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공소장이 거의 절반 이렇게 인상. 어쨌거나 그러니까 변호인 주장은 검찰은 그거를 구속요건적 행위로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셔서 일단은 또 그 부분도 상당 오늘 구도변론에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봉쇄계획 확인인지 여부도 일단 쟁점으로 하고 이 부분은 뭐 구속요건적 행위가 되거나 뭐 아니라도 뭐 피고인의 고의 관련돼서도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디선가는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쟁점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피고인이 허석권에게 이제 단전 수협 조치를 했는지 여부 뭐 그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보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뭐 내란죄가 성립하는 걸 전제로 중요임무 종사가 논해져야 되니까 결국 어떤 내란죄 관련된 고의 또 그
별도의 그 지금 법조항으로 되어 있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피고인에게도 인정이 되는지 뭐이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소에서 읽다 보니까 이제 불능미수에 관한 거를 별도로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게 보이긴 하는데, 네. 그게 원심에서는 그 얘기는 안 하셨던 거죠? 네, 저희가 원심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장 안 했는데 예. 이 부분도 사실은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서 예. 기재를 한 건 맞습니다. 의식적으로 기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네. 그 취지는, 그러니까 경찰은 애초에 단전 단수의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경찰은 협조 요청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소방청에게 단전 단수 협조하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을 뭐 협조로 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뭐 네. 불능미수다 그런 네, 유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불능미수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건 예비적인 주장이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주장하신 걸 일단 저희가 네, 일단 봐야 되겠죠. 네. 예. 그까지 일단 포함해서 그러면 내란 중요인무 종사는 뭐 그렇게 쟁점을 잡으면 어떨까 싶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원심에서는 일반적 직무 권한과 그 남용행위, 여기서 남용행위는 결국 이제 허덕권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거가 관련되겠죠. 이제 그거는 원심에서 인정을 했는데 물론 피고인은 그거 다투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 1, 2는 당연히 그것도 뭐 이제 쟁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무 없는 일의 결과 발생 여부, 결국 이제 원심에서는 요 부분에서 이제 무죄가 된 건데, 다만 의무 없는 일의 결과 발생의 그 내용이 지금 이번에 항소유세 보면 이것도 저희가 좀 더 뭐 구성명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검찰은 지금 두 가지라고 주장하시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허석권 이용팔로 하여금 황교수에게 단전 단수 관련을 그러니까 전화를 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피고인이 허석권에게 전화함으로 해서 허석권이 이용팔로 뭐 하여금 황교수에게 관련된 그런 전화를 했고 나중엔 또 허석권이 직접 전화한 그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이다. 또 하나는 뭐 그럼으로써 뭐 황기석을 비롯한 일선 소방서에서 이런 단수 관련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한 것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일단 1심에서 무죄 판단을 한 거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련된 거니까 그거 위주로 일단 그렇게 정리한 것이고요. 세 번째 위증 관련해서는 뭐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요 단전 단수 관련된 거니까 그 이행 지시를 받았거나 했는지 여부하고 관련된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조태열이나 최성목에 대한 지시 문건을 실제 목격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 뭐 그리고 이제 각각 또 위증 관련해서는 결국 고의라는 것이 이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가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그런 어떤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쟁점을 정리했는데 혹시 요 정리 내용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먼저 특검 측은 이러한 쌍방의 주장이 있어서 그 주장 자체를 쟁점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고, 다만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해서 재판장께서 저에게 성명하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것이지만, 먼저 저희가 그 피고인의 공소 사실에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는 그 수행을 직접 하였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공소사실로 한 것이 아니라서 그것을 전제로 반박하시는 것이 사실 저희는 좀 당황스러운 어떤 변호인의 주장이고, 저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고, 불능미수에 관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집합법 이론에 따라서 미수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인데, 따라서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본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계획이 지체되어서 결국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장애미수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특검 입장이라는 점 밝히고자 합니다. 다만 쟁점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금 특검이 주장할 문건에 대해서 변경을 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문건이 지금 그 시간대별 봉쇄 계획이라는 그 문건에 소방청 단전 단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는 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기관명만 있는 문건이 따로 있고, 또 피고인이 봤다는 소방청 단전 단수에 관련된 문건이 별개로 있다면, 그러면 위증죄에 있어서 지금 위증죄의 전반적인 기소 내용은 이 시간대별 봉쇄 관련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더 네. 구성명에 저희가 네네. 일단 넣어놨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네, 다른 일단 것은 없습니다. 쟁점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네,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군반조사에 이렇게 쟁점을 정리하고, 물론 이제 각각의 쟁점에 대한 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은 주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 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뭐 이렇게 좀 가다듬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공판 조도 통해서 확인해서 차후에 주장하시거나 뭐 혹시 서면을 내실 때는 요 쟁점을 염두에 두시고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